네,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어떤 일을 하는가입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S전자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했었고 현재는 미국에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하는 미국 회사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빅데이터, AI, 머신러닝 같은 키워드들이 굉장히 핫한데 사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관련된 주제로 된 영상들을 몇 개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느낀 것들은 다 맞는 내용이지만 너무 한쪽에 포커싱 되어 있는 설명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따로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 직업을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도대체 뭘 하는 직업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제가 많이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넷플릭스를 예로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넷플릭스에서 어떤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다른 영화들을 추천을 해주죠. 네, 그런 것처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그것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거나 뭔가 예측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간단히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게 전부는 아니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한 일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일을 가지고 설명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좀 더 다양한 예를 들어가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더 폭넓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분야는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알파고 같은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뒤이어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따라오죠. AI랑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이것들이 다 어떻게 다르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따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분야는 바로 마케팅인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마케팅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접목을 꿈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모션을 하는데 어떤 고객이 이 프로모션에 더 잘 반응할 것인가 혹은 어떤 고객이 곧 우리 서비스에서 이탈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하고 대응할 수 있게끔 인사이트를 던져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해서 헬스케어도 굉장히 핫한 분야죠. 저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랑 제약회사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봤었는데 이쪽 분야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특정 질병과 관련해서 어떤 요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포지션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보험회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그 사람의 인구학적 정보라던가 이전의 병력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이 특정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보험비를 책정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소스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보험사는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것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사람마다 다른 보험비를 책정을 하죠.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 혹은 과거에 어떤 병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다 보험비가 다르게 책정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앞으로 이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더 높은 보험비를 책정을 하겠다 이건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그 가능성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면 고객에게는 좀 더 합리적인 보험비를 제시할 수도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더 수익이 안정적으로 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꾸릴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말씀드릴 분야는 어떤 인더스트리는 아니고 어떤 회사에서든지 활용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제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하고 있는 역할이기도 하고 저는 지금 회사에서 사실 공식적으로는 마케팅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단순히 마케팅보다는 좀 이쪽에도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고객 분석인데 회사 입장에서 자신들의 고객들이 자신의 서비스나 제품을 어떤 식으로 소비하는지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를 분석을 해서 이걸 마케팅에 활용할 수도 있고 비즈니스를 기획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죠. 하나 예를 들면 100명의 고객들이 있다고 치면 이 고객을 세그멘테이션 하는 걸 머신러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고객을 남자다 여자다 혹은 20대 30대 40대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데이터가 풍부하다면 그런 것들을 모두 때려 넣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알아서 세그먼트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 100명을 4개의 집단으로 나눠보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머신러닝을 통해서 4개의 세그먼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세그먼트들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나 그 다음에 확인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이 되게 풍부하면 이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특성에 따라 세그먼트가 달리 나누기도 합니다. 뭐 가장 흔한 예로 헤비 유저 그룹이 따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탈이 예상되는 고객들이 따로 분류될 수도 있고, 뭐 온라인 쇼핑몰일 경우에는 어떤 특정 아이템 카테고리를 많이 소비하는 부류와 뭐 굉장히 띄엄띄엄 사는 부류, 뭐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가 나눌 수도 있고, 데이터의 퀄리티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분야는 바로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은 사실 어떤 분야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요새 스타트업에서도 그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사이언스를 메인으로 한 그런 회사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제가 따로 언급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어떤 스타트업 그런 잡페어 같은 데에서 봤던 회사들 중에 하나는 그 이미지 분류를 통해서 영상에 나오는 아이템들을 인식을 하고 이게 뭔지 설명을 해주거나 혹은 어떤 특정 쇼핑몰이랑 연결을 해주는 거죠. 뭐 이런 것들 기존에도 서비스 되는 곳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영화를 보다가 저 남자 주인공 혹은 여자 주인공이 갖고 있는 가방이 되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뭔지 잘 안 보여요. 그러면 그걸 이제 머신러닝이 분석을 해서 이 아이템은 어느 브랜드고 얼마다, 그리고 뭐 링크를 제공해서 여기 클릭하면 넌 이거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몇 개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검색을 하기보다는 잡포스팅을 직접 찾아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잡포스팅을 찾아보실 때는 한국보다는 미국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포지션을 찾아보기를 추천을 드리는 게, 저 같은 경우 지금도 이제 한국 리크루터들이 계속 연락을 해오고 잡 디스크립션을 메일로 보내오는데 좀 너무 뭉뚱그려진 설명이 많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는 얘기를 언급을 해놨는데, 그래도 정확히 이 회사에서 혹은 이 포지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딱 이걸 시키겠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없어요.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너무 어려워서 저는 차라리 미국 웹사이트에서 뭐 구글 번역기를 써가면서라도 그런 식으로 확인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이 하나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웹사이트는 링크드인이나 글래스도어 아니면 인디드. 네, 이건 제가 링크드인에서 찾은 잡포스팅이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고요. 그 중에 페이팔이 업로드한 잡포스팅을 살펴보겠습니다.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나와 있죠. 데이터 마이닝이나 머신러닝 테크닉을 사용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어라. 이게 좀 구체적이네요. 유저 프로파일부터 뭐 트랜잭션 히스토리까지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을 함으로써 새로운 고객들의 행동 패턴을 정의해라. 뭐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수행할 역할은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혹은 구글 같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회사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어떤 일을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훨씬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같은 회사라도 팀마다 혹은 그 팀 안에서도 각각의 포지션마다 요구하는 게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회사를 찾더라도 뭐 아마존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포지션 하나만 찾아보고 이거 하는구나 넘어가실 게 아니라 각각 다 클릭해보세요. 다 다른 내용을 아마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각각 다르다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하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온라인으로 튜터 활동도 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자기가 온라인 강의를 찾아보니까 UX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마케팅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혹은 뭐 파이낸스 머신러닝 이런 식으로 각각 세부적인 토픽을 잡아서 온라인 강의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자기가 어떤 걸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저는 그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스킬은 굉장히 공통적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가는 나중 문제거든요.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타임 시리즈, 뭐 시계열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치면 이걸 파이낸스 쪽에 가서 주가를 예측하는 데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기업의 세일즈를 예측하는 데 쓸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예는 정말 많이 쓰이는 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인데 yes 아니면 no 이걸 구분하는 예측하는 알고리즘이에요. 마케팅 쪽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이 프로모션에 반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측을 할 수 있고
메디컬 쪽에 가면 이 사람이 병에 걸릴 것인가 안 걸릴 것인가, 뭐 은행 같은 경우 대출 심사를 할 때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사람인지 안 갚을 사람인지 이런 것도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똑같은 스킬을 가지고 있어도 같은 스킬을 가지고 정말 많은 인더스트리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머신러닝,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기본적인 공통된 스킬을 먼저 함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스페셜리스트를 요구하는 분야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NLP라던가 딥러닝을 이용하는 뭐 이미지 분류 혹은 뭐 인공지능, 이런 분야는 좀 전통적인 머신러닝보다 한 단계, 개인적인 견해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스킬을 요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단 기본적인 것들을 마스터하시고 따로 공부를 하면서 방향성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머신러닝에 대해서 혹은 미국 관련된 취업이나 유학 이런 것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